뭐 유소년 축구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저는 유소년 축구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거기도 해요. 와, 네. 그래요. 그게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고, 네. 제가 원래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네, 제일 네.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첫 번째 유소년, 두 번째는 지도자 교육, 세 번째는 오. 스포츠 과학이었는데, 와. 그 중에 유소년이라든지 또 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그다음에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죠. 예, 네. 아시겠지만 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맞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칼이 있어도 이 칼로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셰프가 될 수 있는 반면 그 칼로 누군가를 그냥 찔러주고 누군가의 맞죠.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음. 저한테는 되게 유럽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력을 해왔던 분야가 그 분야들이긴 해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네네네네. 우리가 각자가 코칭을 하건 혹은 분석을 하건 아이들을 가르치건 교육관이든 뭐든 정답은 없지만 그 연령대에 따라 적절한 적합한 형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말씀 주셨던 포인트들은 코치라면 감독이라면 네네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거는 네네네. 본인께서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을까? 당연히 1레벨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경쟁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에 대해서 네네. 본인께서 지도자로서 그러면 내가 어떤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불안감, 그런 거는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래요. 안정적인 컴포트 존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안전한 위치에 있으면 네네네네. 변화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만큼 내가 해왔던 게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건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이걸 하는 거지? 무엇에서 내가 동기부여를 잃어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가르친다고 하면 이게 나에게 사명이 되고 미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단계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걸 통해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네네. 그걸 쌓아가면 그걸 바탕으로 또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아,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너무 중요한 순간에 계신 또 대단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걱정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잘하고 감사합니다.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교육 자체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고요. 교육. 그래서 뭐 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든 혹은 유소년 선수를 하는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건 축구라는 스포츠 환경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수영 선수를 가르칠 때 혹은 뭐 이 100m 달리기 선수를 가르칠 때와 축구를 가르칠 때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육 접근법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예. 왜냐면 사실 축구 같은 경우 뭐 축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영이라든지 혹은 양궁 이런 스포츠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도 기술적인 것 외에도 순간의 컨디션, 그 다음에 그 외부적, 내부적 요인들에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축구만큼 상황 안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와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양궁이나 네네네.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기술 중심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완성도 그 자체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게임을 판단하고 있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토대와 유럽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토대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면 그 안에서 문화에서 비롯된 혹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사회학적인 배경에서 어떤 교육적인 철학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환경이 좋지 않은 유럽에 있는 친구들도 연령대가 높아졌을 때 경기를 잘하게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 그 고민들을 안고 유럽에 가게 됐고 그 고민에 대해서 나름의 경험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제 한국에서 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이 저한테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몇 살 때 넘어가셨어요? 저는 축구 자체를 공부를 시작했던 건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와, 진짜요? 코칭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2009년에 네네네. KFA에서 D급을 처음 신설을 했어요. 오, D급을. 네네네네. D급 같은 경우에는 네. 축구를 하지 않았던 네네네네네. 축구를 좋아했던 인원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때 새롭게 개설됐던 거였거든요. 네네네네. 그전에는 C급을 들어가야 됐어요. C급 같은 경우에는 선수 출신이거나 엘리트 선수 분들께서 들어갈 수 있는 맞죠, 과정이었는데 맞죠. 마침 제가 이제 성인이 되는 시기에 네. 2009년에 네네네. D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2008년, 네. 2008년이 아니구나. 2007년이 제가 고2였으니까 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축구 코칭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어. 대학교 뭐 교재들 보고 그 다음에 네네네. 나름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방학 때부터는 대학에 있는 한국 대학을 가서 네. 공부를 했어요. 와. 이제 형들이랑 누나들하고 네네네.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이제 네. 내가 라이센스를 따야 되구나 네네네네.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간접적이지만 공부하고 네네네. D급 따고 어. 그래서 D급을 제가 딸 때 그게 한국에서 제가 1호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D급 보면은 0001일 거예요, 제 번호가. 아, 진짜요? 제가 2008년 11월부터 전화를 했어요, 협회에다가. 와, 계속. 저 고3인데 언제 시작돼요? 언제 시작돼요? 언제 시작돼요? 언제 시작돼요? 와.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공부를 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 있었으니까 네. 그때 봤던 자료들이랑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은 군대를 빨리 다녀와서 군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영국으로 가야겠다. 와. 그렇게 해서 영국에 이제 2012년부터 가게 됐죠. 와. 그때가 혹시 몇 살이시죠? 그때가 22, 셋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유학을 가신.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어디 지역으로 갔어요? 영국에 있던 옥스퍼드로 먼저 가서 와, 네네. 옥스퍼드로 먼저 가서 1년 정도 이제 고등교육 기간 네. 파운데이션 코스를 밟고 그때는 영어를 못했어요. 와, 진짜요? 영어 못했어요. 학교에서 나가라 했어요. 다른 애들한테 방해될 정도였으니까. 진짜요? 왜냐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네. 혼자 멀뚱멀뚱하게 앉아 있고 아예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와. 왜냐면 영어를 못했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건 군대에서 나는 영국에 축구를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하고 그 군대에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짜. 군대에서 그 신문이 있으면은 영어 섹션이 있어요. 네. 그거 잘라서 그걸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 그래서 막 연등 같은 거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듣는 귀도 없고 아예 없는 아예 상태에서. 없고, 네, 아예 없고 그냥 군대 이제 끝났으니 전역했으니까 빨리 가서 해봐야지 하고 이제 가게 된 그냥 거예요. 간 거예요? 준비는 했죠. 군대 가기 전부터 준비는 했죠. 나는 전역하면은 바로 뭐 10일, 15일 뒤에 바로 영국에 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할 거야 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준비는 나름 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막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걸렸겠네요. 영어로는 적응을 사실 잘 못했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막 사람들이랑 만나고 어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전 축구를 그렇게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축구 자체를 그렇게. 축구 자체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상황에 맞춰,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자체를 배울 때 문법으로 배우잖아요. 처음에 A, B, C, D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동사, 명사. 근데 저는 그렇게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가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 뭐지? 따라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언어 배우듯이 똑같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법 몰라요. 근데 말을 하라면 말은 할 수 있겠어요. 듣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제가 지속적으로 뭔가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까먹는 게 생기긴 해도 말하는 거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그래도 이해는 될 정도로 상대방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정도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를 전 몰라요. 영어로 왜 문법적으로 동사, 명사, 위치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아이들이 했던 거 따라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 감정에서는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감정이 다른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익혔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축구도 그렇게 배워야 되더라고요. 하긴 메시도
내가 왜 잘하는지 모르겠죠. 몰라요. 맞죠. 그냥 잘하는 거겠죠. 그냥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렇죠. 오랫동안 게임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기술적 완벽함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그 예측 안에서 내가 이런 걸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동료는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게 예측이 되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상대는 내가 하는 걸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경기에 대한 정보, 눈으로 보는 정보와 귀로 듣는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해서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던 경험들로 축적된 그 기억 안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빠른 속도, 좁은 공간, 빠른 템포에서 했던 게임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몸이 이미 움직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정보를 보잖아요. 네. 보고 듣고 하면서 정보가 이미 축적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미리 많이 보죠. 근데 탑 레벨이 아닌 선수들은 공을 받고 나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공을 줘야 되는 대상만 보여요. 근데 미리 보는 게 익숙해져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게임을 읽어야 되니까 공을 받기 전에 미리 봐요. 그래서 공간, 상황, 상대, 나, 공, 우리 동료, 그 다음에 흐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판단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패스를 안 받고 흘렸을 때 내가 앞으로 이동하면 상대가 당겨와서 이 공간을 내가 쓸 수 있겠지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차이예요. 네. 그러면은 세계적인 그런 탑 레벨의 선수들은 좋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좋은 환경에 놓인 거예요? 뭐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좋은 교육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좋은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네.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런 선수들이. 경기를. 경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해요. 어릴 때는. 근데 어릴 때부터 정말 수없이 많이 게임을 해왔으니까 게임을 해왔으니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봤어요. 네. 스캐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지를 했어요. 우리 동료가 여기 있구나 알았어요. 이제 지각 인지 과정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동할 때 우리 동료가 이렇게 이동하겠지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패스를 할까? 아니면 드리블을 할까? 판단을 해요. 근데 실행 단계에서는 어린수록 실패가 많아요. 정확하게 패스 강도 조절 못하고 거리 조절 못해서 너무 강하게 줄 때도 있고 띄워서 줄 때도 있고 당연히 실수가 많은데 그 상황 안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앞에 있던 과정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기술적으로는 게임을 할수록 유연해지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래서 내가 공간을 사용해서 드리블을 할지 패스를 할지 공을 그냥 흘릴지. 와, 진짜 한국이랑 아예 다른 문화잖아요. 저도 유럽에서 잠깐 하셨잖아요. 크로아티아에 잠깐 있어 보고 거기서도 유소년 팀 훈련이나 이런 걸 많이 봐도 다 그냥 게임 위주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은 저도 그런 주의예요. 게임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한국은 사실 이 기본기라는 정의가 좀 잘못 내려져 있잖아요. 그냥 뭐 리프팅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인사이드 패스 자세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주되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네. 사실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한국이 맞다 유럽이 맞다라고 규정을 할 수 없지만 맞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네네.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축구는 네. 유럽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네. 세계적인 팀들이 거기에 있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리그가 거기에요. 당연히 자본적으로는 미국이 움직이고 네네네. 뭐 중국이든 중동이든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 선수들이 탑 레벨의 선수들끼리 붙어서 원하는 경쟁하는 구도 안에서 선수들이 원하는 건 거기에요. 당연히 그러면 유럽의 축구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유럽에서 자라난 선수들이 그 안에서 탑 레벨이 되었던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탑 레벨의 팀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포인트들, 네네네. 전술적인 발전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적인 발전들, 기술적인 발전들이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끌어간다, 선도한다 그러면은 상대가 우리한테 맞춰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선도를 한다면 맞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들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본기적인 네네. 부분 그 정의에 대한 부분도 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기가 맞을 수도 있고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 안에서 보았을 땐 맞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형태의 음. 기본기가 조금 더 네네. 축구에 필요한 기본기가 맞죠, 아닐까라고 맞죠, 생각을 맞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글을 네. 쓰시고 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어떻게 시험을 치나요? 시험 칠 때 1, 2, 3, 4, 5 중에 선생님께서 그다음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교과서에 있던 것 중에 정답을 우리가 외워서 맞추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독님이 자세를 주고 그 자세를 리프팅 자세를 100개, 200개, 300개 하는 거 감독님이 원하는 자세에 맞춰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근데 교육 형태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준다면 예를 들면은 축구 안에서 네.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 네. 공을 소유한 상황이에요. 네.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우리는 골키퍼로부터 우리 이게 먼저 필요해요. 축구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구를 할 거야 네네. 라는 거. 네네.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음. 그럼 어떻게 공격적인 축구를 할래? 점유율을 가지는 축구를 하고 싶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오케이 구단도 감독님도 그 다음에 선수들도 그에 대한 동의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축구에 대한 팀 철학의 방향성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축구는 뭐야? 공을 소유하는 거, 공을 잃지 않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50대 50 싸움인 롱볼 싸움보다는 조금 리스키하더라도 위험을 가져가더라도 만들어서 공을 소유권을 가져가 상대를 당기는 축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실제 게임은 아무리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200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유사한 상황이 나오죠.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교육의 형태에서 중요한 건 고기를 계속 낚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낚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간 중심으로 축구를 보라고요. 우리가 지금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축구를 할 때 네네네. 낮은 위치에서 시작되는 빌드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공간이 어딜까? 우리가 목표로 해서 상대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공간, 상대가 방어해야 되는 공간이 어딜까? 그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줘요. 그럼 이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백, 골키퍼, 윙어, 윙백, 미드필더는 어떻게 움직여줄래? 그로 인해서 그러면은 우리 포워드는 어떻게 움직여줄래? 어떻게 하면 공간을 그러면은 그 안에 선수들이 여러 가지 조합이 나와요. 센터백이 넓게 벌려볼까요? 센터백이 좁히고 상대를 좁힌 상태에서 당기고 윙어가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제가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기술적인 실수는 발생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계속 움직이잖아요. 상대도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인지, 지각, 판단, 예측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기술적인 실수는 계속 일어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일어나요. 맞죠, 계속 맞죠. 일어나고 계속 실수해요. 근데 거기서 예측 능력이 빨라지면 어느 순간 아이가 몸을 이렇게 틀었던 아이인데 상대가 오는 걸 힐끗 보기 시작하더니 몸을 틀다가 돌려요. 그럼 그때 무한정 칭찬해 주는 거예요. 빡 뛰더라도 보고 그 상황 안에서 다른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한 몇 년 정도 계셨어요, 총? 5년 넘었던 5년. 것 와, 같은데요. 그 안에 이제 공부도 하시고 코칭도 직접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했죠. 코칭도 하고 그 분석도 하고. 해보니까 좀 어때요? 코칭을 그때 처음 이제 영국에서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2009년부터 한국에서 코칭을 시작했으니까. 아, 진짜요? 네,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 영국에 가기 전에도 코칭 경력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아, 있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영국 가서 느꼈던 건 일단은 아이들이 네. 말을 안 들어요. 영국 애들이요?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국 애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이거는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유소년뿐만 아니라 네네.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네. 훈련이 다 끝나거나 경기가 끝나고 네네네. 영상을 보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요. 네. 이러면은 뭐 이제 뭐 감독님이면은 네네. 뭐 성함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네네. 진성 네네네네. 앉아봐. 네.
자, 우리 어제 게임에 있었던 영상을 같이 볼 거야. 한 10분짜리 영상을 볼 건데 네. 여기서 네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팀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유럽 애들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플랜이었고 네. 내 입장에서 이런 거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아, 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그 얘기 나오면은 첫 마디가 뭐냐면 죄송합니다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하다 괜찮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건데 자 어떻게 생각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은 네가 주는 정보 오케이 좋아. 나한테 맞는 정보인가 이게? 비판적 사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엄청 커요. 물론 그게 과해지면 지금 뭐 선수들끼리 이야기 나오는 유럽에서 나오는 뭐 아이들 성향이 너무 강하고 이쪽 밸런스가 중요하죠.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축구라는 상황 안에서는 그 유럽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조금은 개인주의적이고 우리는 집단주의적이지만 조금은 개인주의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하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솔직하게 감독님께서도 아이들 미팅 따로따로 잡으면 아이들 생각보다 말 많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것보다 감독님은 하늘이고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한테 무례한 거예요 이미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축구는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자기가 예측한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팀 동료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못 키우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여러 가지로 성적 이런 부분에서 개선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지만 뭐 우리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나와야 또 아이들이 수급이 되고 그래야 사실 생계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그냥 축구적인 것만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다 빼놓고 그냥 문화, 뭐 국가 뭐 이런 거 다 빼놓고 생계 이런 문제 현실을 다 빼놓고 그냥 축구적인 것만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꾸준히 저도 했던 거고 이제 나름의 답을 찾아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